굉장히 왜곡된 말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이에서 특히 부부관계에서 뭐 부부는 일심동체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고 마음이 하나라고 일심동체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오히려 우리 가까운 관계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기에 빠뜨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부부 상담을 해봐도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는 이 얘기는 혀가 싱싱싱싱 돌아가요.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쏟아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가족을 위해서 노력한 거 이 사람은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맨날 못한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 비교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한쪽 배우자가 얘기를 하면 그분이 좌절된 욕구는 뭐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잖아요. 당신이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종이에 적어드려도 한 10커플 중에 8커플은 그 종이에 적힌 대로 읽지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음이 안 돼요. 발음이 안 돼요. 비난의 언어, 어떤 불만의 언어는 지금까지 발달됐지만 내 욕구를 차분하게 설득력 있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이 욕구의 언어는 발달이 되지 않은 채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치료는 받았는데 왜 삶은 그대로일까? 이런 의문 많이들 받으셨을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로 30년 그리고 그 답을 찾아 임상 밖으로 진료실 밖으로 나온 분이 계십니다. 심리학 교육기관 심학원의 원장이자 감정을 마주하면 길이 보인다의 저자인 문요한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를 했었던 문요한이라고 하고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한 건 한 13년 전부터는 임상에 좀 벗어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심리학 교육, 그다음에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병원 밖 의사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님 모시게 되면서 이 부분은 너무 궁금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감정을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정을 못 참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뭔가 이런 감정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사람한테 표현을 해야 남아있는 앙금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더 저는 맞는 것 같은데 반면에 저의 가까운 주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잘 참아요, 감정을. 10년 뒤에 누가 더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신병리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근본적인 게 억압이죠. 어떤 그런 감정이 힘들 때 단기적으로는 참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억압되면 그대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 마음속에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나중에 이제 어떤 임계점이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이 당연히 10년 지나서 정신 건강이 더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다 건강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감정 조절을 못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이야기하죠. 대인관계 문제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법적인 도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표현한다는 게 감정을 폭발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우리가 못 한다고 할 때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이제 문제고요. 또 감정을 폭발하는 것도 문제고 언어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 이제 과각성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하고 뭐 소리 지르고 혹은 또 안절부절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문제를 꼬이게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감정을 잘 표현했다고 얘기할 수 없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과각성에 빠지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저각성에 빠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각성에 빠지신 분은 차분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앞차를 내가 실수해서 박았다. 그럼 내 잘못이니까 네. 내려서 앞차 운전자한테 다가가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고 사고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저각성에 빠진다는 의미는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그냥 안 나오고 이렇게. 수수 방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면 과각성 막 지나치게 흥분하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반대로 할 것조차도 못 해버리고 손을 놔버리고 어떡하지라고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두 극단 다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가 사실은 끊어진 상태죠. 우리가 좀 더 언어로 잘 표현한다는 것은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가 좀 잘 연결돼 있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감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한다는 의미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화가 났구나
라는 거를 일단 본인이 스스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네.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좀 더 이해한다는 의미는 내 좌절된 어떤 욕구가 있거든요. 나는 존중받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랄지, 나는 뭔가 이렇게 내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랄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좌절된 욕구 때문에 사실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좀 상했기 때문에 그 욕구 자체를 사실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인지 글로벌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운한 거를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걸 또 말하자니 너무 좀 쪼잔해 보일 것 같고, 말 안 하자니 나는 계속 이 마음에 힘들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남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서운한 게 있는데 속상한 게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쪼잔하게 보일까 이런 것 때문에 얘기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서운한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해서 관계가 뭔가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멀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불안들을 느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를 안 하신 분도 있죠. 그냥 내가 이렇게 좀 굳어있는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우니까.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 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아서 나를 위로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얘기 안 하신 분도 있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말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이에서 특히 부부관계에서 뭐 부부는 일심동체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고 마음이 하나라고 일심동체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오히려 우리 가까운 관계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기에 빠뜨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처럼 사람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사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왜 마음이 상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방한테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만이나 비난, 원망 이런 것들은 잘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거, 상대방한테 원하고 서운한 거 얘기하는 어떤 이런 욕구의 언어는 굉장히 표현하지 못하신 분들, 발달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부 상담을 해봐도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는 이 얘기는 혀가 싱싱싱싱 돌아가요.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쏟아내서. 그럼 저는 이제 사실은 부부 상담할 때 제 역할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통역사 역할을 해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통역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불만과 비난을 서로 계속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저는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만과 비난을 욕구로 통역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 힘든 감정, 불쾌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건 내 중요한 욕구가 좌절됐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내 욕구를 채워주면 좋은데 그 욕구를 계속 좌절하고 무시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상대가 미운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두 분한테 서로 마주 보면서 제가 좌절된 욕구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가족을 위해서 노력한 거 이 사람은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맨날 못한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 비교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한쪽 배우자가 얘기를 하면 그분이 좌절된 욕구는 뭐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잖아요. 근데 이것을 번번이 지금 좌절됐기 때문에 배우자가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 욕구만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한테 그 좌절된 욕구를 상대방한테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려요. 상담 시간에. 그러면 나는 당신이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인정해 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표현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0커플 중에 10커플이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종이에 답답히 종이에 적어 드려요. 당신이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종이에 적어 드려도 한 10커플 중에 8커플은 그 종이에 적힌 대로 읽지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음이 안 돼요. 발음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어인데 이게 외국어처럼 느껴지고, 비난의 언어, 어떤 불만의 언어는 지금까지 발달됐지만 내 욕구를 차분하게 설득력 있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이 욕구의 언어는 발달이 되지 않은 채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감정을 마주하면 길이 보인다. 책에 정신과 의사 시절에 작가님의 내러티브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뭔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시점에 딱 감정이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정신과 의사 시절의 작가님을 지금의 작가님이 상담을 한다면 뭐라고 진단을? 이제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신과를 선택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과가 많잖아요. 여러 과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본과 3학년 때 제 친한 친구가 이제 군대 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가족들도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고 친한 친구도 다 이제 그 장례식장 가서 슬픔과 충격 속에 빠져 있는데 제가 그 장례식 끝날 때까지 한 일주일을 같이 있었는데 제가 제 스스로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다 슬픔에 잠겨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끊임없이 슬퍼해야지, 슬퍼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슬픔이라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눈물도 나지 않죠. 그래서 그 일주일의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 괴로웠고 전혀 섞이지 못하는 어떤 느낌.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 전은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힘든 그러니까 모든 저의 어떤 그런 말과 행동 안에 그게 다 가식처럼 느껴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안부를 묻거나 뭐 이렇게 관심을 보이거나 이런 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내 어떤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다 그게 어떤 그런 자기적으로 어떤 가식으로 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고 나는 저 사람한테 사실 어떤 그런 관심이 별로 없는데 억지로 뭔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척 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 모든 행동들이 비춰지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휴학을 했는데 어떻게 답을 찾았겠습니까? 그때 나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질문을 물어보셨는데요. 그때 나를 지금의 내가 만난다면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냐라고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준다기보다는 굉장히 저도 궁금함을 가지고 일단은 그때 내가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좀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이거를 스스로도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죠. 예. 이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트라우마 아니면 PTSD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때 그때 과거의 나를 내 앞에 앉혀놓고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 속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는 내가 그런 것도 스스로 해보면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책에서 전문가를 만나러 가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상처를 스스로가 좀 마주하고 해소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좀 안내하는 책이라고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상처받은 마음도 있지만 그게 우리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마음 한쪽에는 건강한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간에 잘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건강한 어른자를 길러내는 게 이런 자기 치유나 자기 돌봄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이죠. 작가님 병원에 가면요 이제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아무 이상이 없다,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라고 하는데 계속 잠이 안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한 걸 느끼는 그런 분들. 사실 정신의학적인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확연하게 다른 과 진단과 좀 다르게 예를 들면 뭐 영상 촬영을 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병변이 드러난다거나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딱 어떤 정상 수치, 비정상 수치가 딱 확연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본인이 어떤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고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단이나 평가의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잠을 못 자고 뭐 밥을 잘 못 먹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신체적 원인이 딱 이렇게 명확한 진단을 내릴 만큼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이상이 딱 드러나지 않는 상태. 진행 중인 상태라면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신체적인 어떤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신체적인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사실은 정신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뭔가 내가 힘든 감정이 올라오든 뭔가 무기력하든 신체적인 증상이 있든 그 모든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게 자기 이해에 굉장히 필요하죠. 내가 지금 무기력하면 너 그렇게 느끼면 안 돼. 너가 지금 그럴 때야? 이렇게 이제 내 감정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부정하거나 축소시키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뭔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는 그 정도 힘든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내 몸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모든 것들을 지금 머리로 많이 판단을 해요. 나 힘들어 이렇게 신호가 올라오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해낼 수 있어. 왜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우리 몸으로 올라오는 어떤 그런 감정의 신호나 감각의 신호를 무시한 그 결과가 뭐냐? 그게 갑작스럽게 무기력해지거나 갑작스럽게 공황 발작이 올라오거나 갑작스럽게 집중력이 무너지거나 갑작스럽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건강에서는 어떤 문제가 많이 있냐면 싱크홀 사고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싱크홀이라는 게 갑자기 도로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죠. 네. 멀쩡한 도로가 무너졌어. 네. 차도 빠지고. 네. 그럼 충격인데 사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멀쩡한 도로는 무너지지 않죠. 멀쩡하게 보였을 뿐이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도로가 무너진 거예요. 그 안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겉으로 보면 다들 멀쩡해 보여요. 동료랄지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 중엔 정말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근데 스스로 그걸 아는 분도 있어요. 내가 멀쩡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 멀쩡한 척하고 사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분들이 뭐냐면 실제로 멀쩡하지 않아요. 힘들고 지금 곧 발병 직전인데 본인 스스로는 멀쩡하지 않다는 거, 힘들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감정을 회피하고 그런 감각들을 부정하고 축소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돌아가면 처음에는 힘든 게 올라와서 참지만 나중에는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마비가 되는 순간들이 오죠. 그러면 이제 감정이 죽었다, 감정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생각하실 수 있죠. 이런 구독자님들 있으세요. 이제 내 나이가 이제 어느덧 60대 중반인데 이제 와서 뭐 그 수십 년 먹은 울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와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하려 한다거나 내가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해소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 50대이신 분들도 이제 와서 이렇게 나이 먹고 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약간 이러신 분들도 있고 40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뭔가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라서 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굳이 내가 옛날의 상처를 굳이 들출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신 분 중에서도 사실은 조금만 읽고 덮어버리신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좀 힘들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상처를 마주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힘드니까 오지 사실 힘들지 않으면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면 이제 약도 안 드시죠.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그 중에 가장 뭐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의 동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통, 불편 이런 게 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살면서 내 삶이 좀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뭐 평화로워진다면 굳이 이렇게 옛날의 상처를 들춰올 필요가 없죠. 근데 살아가시면서 결국 내 밑바닥에 있는 상처가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굉장히 가까운 어떤 그런 부부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이제 아이들을 낳고 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또 떠나고 부부만 또 남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전환기에서 내가 핵심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삶의 어떤 전환기를 제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핵심 감정들이 발목을 꼭 잡고 내 삶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제 사실은 고통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중년의 어떤 위기일 수도 있고요. 중년의 어떤 그런 이혼을 겪으실 수도 있고 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나 아빠가 되는 어떤 그런 뭐 순간이랄지 뭐 이런 때는 본인의 어떤 민낯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취약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나기 굉장히 좀 쉽죠. 물론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를 들어가는 데까지 약간의 문턱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전에 먼저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하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도 계셔봤고 지금 병원 밖에서도 계속 관련된 이런 내담자들 환자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뭐 이건 이제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또 제가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제 스스로의 성격 자체가 좀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해결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고 그래서 제 스스로 약물 치료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았었어요. 임상이 있을 때도. 그래서 그때도 이제 상담을 위주로 그 진료를 좀 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많이 이제 권하긴 한데 다만 이제 약 처방, 약물 처방이 꼭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정신병 같은 경우 뭐 조현병이랄지,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조울증이랄지, 망상 장애랄지 이런 것들은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 자체가 뚜렷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울증 중에서도 예를 들면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거나 혹은 계절성 요인이 있어서 이건 사실 어떤 환경이랄지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 심리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는요? 분노 조절 장애에도 이제 기질적인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혈질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어릴 때부터 다혈질적이고 충동 조절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기질이라기보다는 어떤 트라우마 이런 발달 트라우마에 따른 과각성돼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또 트라우마와 관련된 치유 작업들도 저는 또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요. 생물학적인 원인이 좀 크다면 저는 이제 약물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하고 또 이건 자기 철학이 중요해요. 사람들마다 약을 별로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약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굳이 시간과 많은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상담을 꼭 굳이 안 하시고 뭐 약물의 도움을 받으셔도 얼마든지 뭐 일상생활을 또 해나가실 수 있죠.